범인은 책 속에 있다. 한태야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유진입니다. 지난 방송을 듣지 못하셨을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자면 책 속에 있다 에서는 여러분께 다양한 추리소설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추석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긴 연휴에 무엇을 할지 아직 생각해두신 게 없다면 이참에 오늘 추천해드리는 소설 한 편 읽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늘의 의뢰인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이 너무 쉽게 맞춰버리실 것 같아서 힌트는 따로 드리지 않을게요. 추리소설을 좋아하지 않아도 읽어보지 않아도 이름만은 다들 알고 있는 그 작가입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같이 오늘의 의뢰인을 만나러 가볼까요? 오늘의 의뢰인 이 코너에서는 추리소설 작가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뢰인을 만나러 가볼까요? 오늘의 의뢰인은 바로 아서 코난 도일입니다. 코난 도일은 다들 알다시피 의사였습니다. 코난 도일이 어쩌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그의 병원에 손님이 너무 없어 시간이 남아돌자 쓰기 시작한 게 바로 소설이랍니다. 그렇게 코난 도일은 셜록 홈즈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장편 주홍색 연구를 1887년에 두 번째 장편인 4개의 서명을 1890년에 출간하여 소설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영국의 잡지 스트랜드 매거진에서 셜록 홈즈 시리즈의 단편들을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업이었던 의사를 정리하고 작가로서의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난 도일을 추리소설 작가로만 기억하지만 코난 도일은 추리소설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소설들을 집필하였으며 활발한 언론기고 활동들을 하기도 하였답니다. 코난 도일의 언론기고 활동들 중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몇 개 이야기하자면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예언했습니다. 당시 코난 도일은 독일의 잠수함을 이용한 해상 봉쇄 작전을 담은 소설을 영국 해군에게 보냈으나 해군은 이 소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무시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고 영국 해군은 피해를 입게 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코난 도일의 부친의 사망 이후 점점 커졌던 심령론에 대한 관심은 첫 부인의 사망 후 점점 더 커졌고 첫째 아들의 죽음 이후에는 심령론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년에는 심령론과 관련된 책을 쓰다가 코난 도일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실제로 그 당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코난 도일에게 자문을 구하는 일들도 있었는데요. 앞서 1화에서 언급했던 에거서 크리스티 실종 사건 외에도 한 번은 주변에 해자가 있는 저택에서 살해된 여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 용의자가 풀려날 상황이 되자 한 기자가 코난 도일에게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도일은 해자를 수색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해자가 너무 얕다는 이유로 수색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저택 주변만을 조사했었습니다. 후에 기자가 이를 형사에게 언급했고 경찰은 해자 속에서 썩어가는 여인의 시신을 발견했던 일도 있었답니다. 오늘의 사건 의뢰인의 다양한 작품들 중 꼭 읽어보아야 하는 작품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오늘의 사건은 셜록 홈즈 시리즈의 마지막 장편인 공포의 계곡입니다. 사건은 셜록 홈즈가 숫자로 나열된 암호문을 받고 그것을 해독하면서 시작됩니다. 거기에 쓰여있던 것은 벌스톤관의 더글라스라는 남자에게 위협이 닥친다는 내용이었고, 이를 본 홈즈와 왓슨이 다급하게 현장으로 향했지만 도착했을 때 더글라스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더글라스는 벌스톤에 있는 자신의 저택 서재에서 총신을 잘라내어 짧게 한 산탄총으로 인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머리를 관통당했습니다. 그 근처에는 VV341이라고 써진 숫자가 있었고, 창틀에서는 피 묻은 슬리퍼 자국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의 결혼 반지와 한 쌍의 아령 중 하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글라스는 결혼 반지 위에 아무 무늬 없는 묵직한 반지 하나를 더 끼고 있었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더글라스의 오른팔에 불로 지져진 듯한 원 안에 삼각형이 든 모양을 한 수수께끼의 문양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벌스톤의 저택에는 해자가 있어 밤중에는 해자를 건너는 다리를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는 해자를 헤엄쳐서 도망쳤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지만, 저택의 주위에는 흠뻑 젖은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홈즈는 사건의 제1발견자인 바커와 더글라스 부인이 공모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왓슨에게 이야기한 뒤 왓슨의 양산을 빌려 저택에 돌아가 무언가의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셜록 홈즈의 최대의 적수인 모리어티 교수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셜록 홈즈의 최대 적수가 언급되는 사건인 만큼 사건은 전혀 예상 외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셜록 홈즈의 최대 적수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셜록 홈즈의 적수하면 아르센 루팽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홈즈의 최대 적수는 모리어티 교수랍니다. 공포의 계곡에서는 언급만 되었던 모리어티 교수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건은 바로 단편집 중 셜록 홈즈의 회상록에 나오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셜록 홈즈의 단편 중 가장 유명한 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모리어티 교수와 셜록 홈즈의 정면 대결을 풀어냅니다. 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셜록 홈즈는 과연 그의 최대 적수를 이겼을까요? 대다수의 악당들은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만 모리어티는 그런 종류의 악당이 아니랍니다. 홈즈가 경찰들이 사건의 자문을 구하러 오는 사건 자문가라면, 모리어티 교수는 범죄에 대한 자문을 구해주는 범죄 자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최대의 적수인 만큼 마지막 사건 이후 모리어티의 행방에 대해서도 많은 추측들이 난무한답니다. 그 이유는 모리어티는 마지막 사건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으며, 그를 목격한 사람 또한 홈즈가 유일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소설을 읽고 한번 생각해보시면 더 소설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의뢰인과 사건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프로듀서 아나운서 최유진, 엔지니어 정민지였습니다.